여러분, 슬럼프가 진짜 무서운 게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그 일이 좋았어도 그 일에 정 떨어지게 만들거든요. 제가 20대 초중반에 현대캐피탈 아시죠? 거기서 대출 영업을 처음으로 시작했거든요. 그때 5개월 만에 월 수입이 세금 떼고 1,000만 원을 넘었어요. 저는 그 일을 그 당시에는 천직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슬럼프 한 번 없다가 정말 크게 한 방 맞고 완전히 나가 떨어져서 저 멀리 캐나다까지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. 제가 그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당시 한 지점에 인원수가 50명 정도 됐었거든요. 같은 지점에 배정된 동기가 5명인데 영업 시작한 첫 달에 저 혼자만 무실적을 찍은 거예요. 아침 조회 시간마다 맨날 실적 보여주거든요. 마지막 날에 정산을 하는데 이 팀의 김종포 LP는 혼자만 실적이 없네. 지점장이 이러면서 실 웃으면서 말하는데 50명이 한 번에 뒤를 싹 돌아보더라고요, 저를. 그때 완전 빨가벗겨진 느낌 있지 않습니까? 제가 그때는 얼굴이 잘 빨개졌었거든요.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그 당시에는 원래 첫 달에 한 건만 해도 기본급이 100만 원인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신입이 들어오면 팀에서 실적을 하나 관례적으로 빌려주는 식으로 기본급을 받게끔 만들어줍니다. 이게 다른 동기들은 팀에서 실적을 다 빌려줬어요. 근데 우리 팀에서는 저한테 그걸 안 해줬단 말입니다. 한마디로 애초에 그 팀장이 전만은 가망이 없다, 영업할 놈이 아니네, 버려야 되겠다,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이 생각까지 미치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. 왜냐면 저는 그 당시에 이미 무점포 간판 청소 사업을 하면서 방문 영업을 저는 맨 처음에 시작했거든요. 그 사업을 하면서 1층 자영업자 사장님들한테 총각이 영업 잘하네, 영업 참 잘하네, 이런 소리를 정말 매일매일 들었던 사람인데 나름 영업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뇌를 이렇게 무시하다니, 이런 생각이 들면서 승부욕에 완전히 불이 붙어버린 겁니다. 이게 실적에 눈이 돌아버리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정말 미친듯이 새벽까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깨어있는 시간에는 계속 일을 했어요. 첫 달 그 빵개 찍다가 둘째 달에 180만원 정도 됐었나 아마 그렇고, 그러고 셋째 달에 350 정도 됐었고 4개월째부터 600 얼마인가 그랬어요. 그러다가 5개월째 돼서 계약이 빵빵 터지면서 계속 그 달에 실적 1등 하다가 마지막 정산하는 날에 간발의 차로 1등을 못했어요. 여러분, 영업 조직에서 실적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? 매일 아침 조회 시간마다 실적이 실시간으로 적나라하게 공개되거든요. 빵개 찍었다고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돌아봤던 그 50명이 이제는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그 눈빛이 있지 않습니까? 그때 지점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어렸거든요. 모든 관리자들이 완전 주인공 대접을 해주더라고요. 마스코트처럼. 제가 퇴근을 안 하면 지점장도 퇴근을 안 했을 정도였습니다. 그 승리감이, 제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엄청나다 못해서 폭발했던 시기였습니다. 영업할 때 자신감도 정말 중요하거든요. 상담 실력까지 점점 늘어가니까 이제 고객이 다음에 나올 반응까지 미리 몇 수 앞에서 훤히 보이는 거예요. 예전에 올려드린 그 신뢰도 이론이 이 과정에서 깨달은 겁니다. 나중에 카페도 사람 좀 많아지고 채널이 좀 커지고 그러면 신뢰도 이론 고급편을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인데요. 지금 올라가 있는 건 일부분에 불과합니다. 그럼에도 이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지금 그 영상을 보고 중개 현장에서 써먹고 계신 분들은 제대로 깊게 이해하고 있으면 다른 잡다한 안내 스킬들은 필요가 없다고 하는지 여러분도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. 아무튼 돈은 점점 잘 벌리고, 옛날에는 네이트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창 바로 밑에 그 바로가기라는 키워드 광고가 있었어요. 지금 파워링크 자리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었던 게 있습니다. 대출 관련된 키워드는 다 엄청 비싸거든요. 일반적인 사업자는 손도 못 대는 자리인데 저는 일개 상담사가 그걸 돌렸어요. 그 광고 계약한 날에 기립박수까지 받았습니다. 혹시 10년 전쯤에 신용대출 최고금리가 연 40% 정도였던 거 아시는 분 계십니까? 저는 개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했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자영업자는 신용이 좋든 나쁘든 그냥 거의 무조건 최고금리가 나왔어요. 이금융권에서 신용대출 받는 그 자영업자분들이 보면 이미 빚이 많아요. 대부분 돌려막기 하려고 또 대출을 받으시거든요. 고객들 중에는 이거 대출해주면 이 집 망할 것 같은데 이걸 알면서도 꼭 좀 구해달라고 부탁하니까 현대캐피탈이 이금융권 중에서는 굉장히 그 인지도는 있었지만 굉장히 까다롭게 평가하기로 유명했는데, 회사에서 한도가 안 나오면 다른 금융사나 뭐 정 안 되면 대부업체 쪽으로도 연결해서 진짜 웬만하면 돈을 다 만들어 드렸거든요. 물론 동의를 다 구했습니다. 대출 쪽에도 상가시장처럼 어두운 꼼수들이 있거든요. 그 당시에는 위험한 방법들까지 써가면서 돈을 마련을 해드렸어요. 대부업체들 사이에서 고객 잘 준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서울에서도 인사하러 찾아오고 연락도 오고 그랬습니다. 왜 이렇게 악착같이 다 연결을 해줬냐면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. 저는 영업을 하기 전까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, 학벌도 없고 배경도 없고 뭐 인맥도 거의 없는 거의 무능력자에 가까웠는데 내가 뭔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기분이 좋았습니다.
근데 어쩌다가 슬럼프가 왔냐면 상담 실력이 늘수록 저를 통해서 고금리로 대출받아가는 분들이 저한테 완전 무슨 은인처럼 고맙다고 하시는데 이게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어요. 그러다가 뭐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자기가 지금 자기 어머니랑 어머니 명의로 된 전셋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혹시 어머니 몰래 어머니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없냐, 50대 아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. 아니 50대가 어머니라고 하는 거 보면 최소한 어머님이 못해도 70대라는 소리지 않습니까? 직업도 없고 신용조회를 해보니까 대출이 이미 꽉 차 있더라고요. 이거 100% 뭐에 빠진 거다 싶었습니다. 이거는 대출이 안 돼야 맞거든요.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출을 해주는 대부업체를 알고 있었어요. 계산해 보니까 얼마 떨어지냐고 하니까 이 단 한 건에 저한테 수수료가 몇백이 떨어지더라고요. 뭐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수수료가 몇백이 떨어지더라고요. 막 혼자 고민하다가 그냥 어차피 내가 소개 안 해주면 이 사람 다른 데 가서 어떻게든 대출 받을 거다. 어쩌면 어디 사기꾼한테 걸려서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있다. 이 생각에 그냥 진행했습니다. 그러고 며칠 정도 지났나 대출 실행됐다고 대부업체 쪽에서 연락을 받아서 원래 알고 있었거든요. 근데 그 고객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. 어김없이 이 고객도 대출받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연신 고맙다고 하면서 전화를 딱 끊는데 순간 내가 지금 뭐 한 거지? 내가 지금 돈에 눈이 멀어서 무슨 짓을 한 거지?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인가 고객들이 고맙다고 할 때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서 죄를 짓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저희 집도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가난으로는 남한테 전혀 안 꿀릴 정도로 엄청 가난하게 살았거든요. 속에서 충돌이 자꾸 일어나더라고요. 제가 좋아했던 일이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. 분명히 필요한 사람들도 있거든요, 이 대출이.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. 나쁜 면만 보이더라고요. 그만둘까 말까 고민 중이었는데 딱 그때 같은 팀에 정말 친했던 형한테 배신을 당했다고 제가 오해하는 일이 터져버린 겁니다. 뒤도 안 돌아보고 그만뒀습니다. 저는 그 일이 저한테는 전부였거든요. 그 당시에는. 그러니까 더 이상은 한국에 있기가 싫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제주도도 한번 못 가본 놈이 한국에 있기 싫어지더라고요. 그때는 인정을 안 했었는데 현실 도피입니다, 여러분. 그래서 그동안 번 돈으로 일본으로 뜨자. 일단 거기 1년 정도 살면서 아예 이민까지 거기서 준비할 생각으로 14개월짜리 비자까지 받아놓고 주변에 잘 있어라고 다 인사하고 그렇게 출국하기 한 3일 전이 됐는데 혹시 2011년 3월 11일에 일본에서 무슨 일이 터졌는지 아십니까?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 겁니다. 그때 갑자기 일본에서 대지진이 나는 바람에 쓰나미 오고 뭐 원전까지 터지더라고요. 와, 슬럼프 때문에 현실 도피하려고 거의 6개월을 준비한 게 코앞에서 한순간 딱 막혀버리니까 이게 자꾸 에이, 현지에 가보면 괜찮을 거다 이런 식으로 현실을 부정하고 또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더라고요. 가족들이 방사능 때문에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막 뜯어말리는데도 그래도 떠나려고 14일에 부산에서 인천공항까지 이민 가방 엄청 큰 거 싸들고 갔습니다. 막 비행기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원전이 몇 개 더 터졌다고 뉴스 속보가 뜨더라고요. 그거 보고 포기했어요. 근데 그거 아십니까? 이 현실 도피하려는 에너지는 누가 막는다고 해서 해소되는 게 아니더라고요. 일본으로 향했던 이 에너지를 다른 데라도 쏟지 않으면 미쳐버리겠더라고요. 어딘가로든 외국으로 빨리 떠나서 당분간 이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살고 싶었던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준비한 게 캐나다였어요. 처음에 밴쿠버에 딱 내리니까 뭔 소린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. 제가 영어 진짜 못했거든요. 그냥 도피하고 싶어서 거기로 간 겁니다. 아무튼 혼자 캐나다에 가서 일도 하고 그레이 하운드 버스 타고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. 캐나다 3개 주에서 살아봤거든요. 알버타주에 있는 완전 총고석이랑 오타와라고 캐나다 수도가 있습니다. 그 오타와에서 살고 위니펙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1년 정도를 혼자 캐나다에서 완전 페인처럼 살다가 돈 다 털어먹고 나중에는 거의 뭐 반 노숙자 생활하다가 왔습니다. 혹시 역 바닥에서 자봤습니까? 외국 가면 좋은 게 내가 그런 땅바닥에서 자고 있어도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. 그런 사람들이 번화가에 나가면 길바닥에 많이 들렸거든요. 돈이 똑 떨어질 때가 되니까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. 마지막 비행기 값만 남았을 때 돌아왔습니다. 돌아오니까 그 신용대출 쪽은 정책이 이상한 방향으로 집행되면서 이건 뭐 더 이상은 이쪽에서 일을 못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. 그래서 새로운 직업을 찾자 눈을 돌린 게 공인중개사였습니다. 보니까 90일 정도 남았더라고요. 시험까지. 방에 처박혀가지고 페인처럼 18시간씩 공부해서 다행히 합격하고 이때 경험으로 만든 게 공인중개사 단기공부법입니다. 슬럼프가 크게 오면 사람이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어요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공인중개사 시험이든 상가중개시장이든 다른 직업이든 여러가지 이유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려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. 저는 뭐든지 다 0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. 그만큼 열심히 했고 제가 들어갔던 팀은 그 안에 저를 가르쳐줄 초고수가 꼭 한 명씩은 있었습니다.
대출할 때도 이미 그 팀 자체가 인원수는 적은데 실적으로는 전국에서 탑을 찍는 팀이었고요. 뭐 상가할 때는 다들 아실 거고, 초고수랑 최소 몇 개월을 같이 일을 하면 뭐가 좋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, 멘트, 고객 다루는 방식 이런 것들을 일거수일투족을 그런 실제 예시들을 지겹도록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렇게 지켜봐야지 진짜 내 실력이 늘어나고 일치월장한다는 걸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. 왜 현장에서 먼저 베테랑을 찾아라는지 아시겠죠? 상가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성공 루트는 똑같아요. 아무튼 슬럼프 조심하시라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